네, 이번 시간에는 237쪽의 16번부터 자, 근로소득 이론 문제입니다. 다음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아니죠. 회사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대기업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근로소득입니다. 대기업은 주택 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대기업의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회사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사용자 부담금, 이거 근로소득 아니고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연금도 이건 연금소득이지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 아니죠. 그래서 2번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은 어느 것인가? 비과세 근로소득 여러 가지가 있죠. 대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과세입니다. 사무직 직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도 과세.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 과세죠. 4번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 4번이 비과세입니다. 다음 18번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취재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기자들은 2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예요. 다음 2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이거 근로소득 아니죠. 비과세. 다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에는 과세입니다. 왜냐하면 식사 음식물을 제공받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10만원 식대 보조금으로 받는 건 비과세인데 이거는 음식물도 받고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도 주고 또 월 10만원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답은 3번 해당하지 않는 것이 18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보육수당 비과세. 다음 19번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2번 일용근로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는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분리과세. 그래서 2번 옳지 않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죠. 4번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 20번 다음 중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의 유로금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이 퇴직금 받을 때 위로금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이거는 지급받은 날이죠. 지급받은 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1번은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그냥 지급받은 날이 되겠어요. 다음에 2번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상여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해당 법인의 처분 결의일 잉여금 처분에 대한 것은 귀속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즉 수입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니다. 1번 맞았고요. 2번도 맞았습니다. 네. 1번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 위로금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네, 맞아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그리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인정상여 해당 법인의 결산 확정일. 인정상여는 법인의 결산 확정일이 아니고, 네, 결산 확정일이 아니고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귀속 시기가 근로를 제공한 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그러니까 인정상여도 근로를 제공한 날. 귀속 시기. 즉 수입 시기가 같습니다. 자, 다음 21번. 다음 중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날이 아니라 행사한 날이죠. 행사한 날. 1번이 틀렸네요. 부여받은 날이 아니라 행사한 날이 되겠습니다. 네, 2, 3, 4 맞는 거니까 읽어보고 갈게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인정상여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일. 네, 맞습니다. 다음 2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맞았죠? 산출세액 산정시 6% 세율을 적용한다. 맞았죠?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한다. 맞았죠? 동일한 고용주에게 6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22번 4번이 틀렸네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네, 다음에 23번. 다음은 국내 거주자 정직혜 씨의 금융소득 내역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직장 공제회의 초과 반환금이 있네요. 자, 요거는요,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 정기예금 이자는 조건부 분리과세입니다.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해야죠. 조건부. 이건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 다음에 보유 중인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의제배당. 의제배당이다. 요것도 자, 요건 일단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 대한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 네. 무조건 분리과세. 자, 지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한번 일단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이다. 맞았어요.
자, 2번.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을 제외한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함으로 종합과세가 된다. 아닙니다. 이 법원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2천만 원 초과하지 않아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그래서 3번. 주식 소각으로 인한 의제 배당, 감자 결의를 수입시기로 한다. 이것도 조건부 분리과세 또는 조건부 종합과세입니다. 이건 다 조건부예요. 감자 결의를 수입시기로 한다. 이거 맞았고요. 이자 배당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었어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여기 라번도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거죠. 요 두 개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다. 다음에 24번.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금융소득 내역이다. 김한공 씨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얼마인가? 다를 제외한 모든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된 것으로 가정을 해라.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가 풀 때 우리 몇 페이지를 좀 보면서 좀 풀어야 되느냐면은 소득세 이론할 때 금융소득의 맨 끝에 있는 119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119페이지. 자, 119페이지 밑에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 표를 보시면은 무조건 분리과세 네 가지가 있죠. 비실명 이자소득 배당소득,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 그리고 법원 보관금에 대한 이자소득, 그리고 조세특례법상의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분리과세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는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다음에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이거 무조건 종합과세되고, 조건부 종합과세가 일반적인 이자하고 배당소득,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거는 조건부 종합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기준을 알아야 김한공 씨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번에 내국법인으로 받은 현금 배당금은 이건 일반적인 배당입니다. 일반적인 배당. 그러니까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돼요. 조건부 종합과세에 해당이 돼요. 이건 조건부. 다음에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는 절대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음에 외국 법인으로 또 받은 현금 배당금은 외국 법인에서부터 받았으면 이게 원천 징수가 되지 않았죠.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봐서 무조건 종합과세.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돼요. 그러면 라번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볼까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 종합과세죠. 비영업대금의 이익. 자, 이것도 조건부. 그래서 조건부하고 무조건 종합과세를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요? 300에 1000, 1300, 1500이죠? 그러면 조건부는 종합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따라서 다번에 있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요것만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답이 24번은 1번이 되겠네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시겠죠?
예. 무조건 종합과세는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종합과세 해야 되는 거고요. 조건부 종합과세는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를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조건부 종합과세가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천만 원이 안 되죠. 이거 세 개 이거 더하면 1,500이다. 그래서 조건부는 종합과세 하지 않고 무조건 종합과세인 200만 원만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나번에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비실명 이자소득의 배당소득, 그 다음에 법원보강금 이런 것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이건 종합과세에서 빼야 됩니다. 무조건. 자, 1번. 이런 문제 잘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도. 자, 25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은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 김한공 씨의 2020년 수익과 비용 내역이다. 2020년 사업소득금액은 얼마냐? 여러분 사업소득금액을 구하려면요. 총 수입액에서 비용을 다 빼면 돼요. 자, 매출액이 수입액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빼야 될 것은 뭐냐? 매출원가 빼주고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 장려금 빼주고 김한공씨 주택자금 이거는 회사 업무하고 관련이 없죠. 개인사업자 김한공씨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회사 업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회사하고 관련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8천만 원만 빼야 됩니다. 그러면 25번은 2번 2천만 원이 되겠죠. 소득금액은. 그래서 답은 2천만 원. 다음은 26번. 다음은 성실혜 씨의 2020년 수입 내역이다.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금액이 얼마냐?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보아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기타 소득금액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해요?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것이죠. 자, 근데 필요경비가 없다면은 정해진 공제경비 인정률을 적용하면 돼요.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보상금은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을 합니다. 주택 입주의 지체상금은 여기에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죠. 그러면 80만 원이 필요경비예요. 원작자가 받은 원고료, 원고료는 60%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 30만 원이 필요경비가 되겠네요. 자, 유실물 습득에 관한 것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되는데 실제 필요경비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로. 자, 그러면 자, 수익금액을 모두 더해 볼까요? 수익금액은 350만 원인데 필요경비는 110만 원이다. 자, 350에서 110 빼면 240인가요? 그래서 26번은 1번이 답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경비율을 알고 있어야 돼요.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80%, 필요경비 80%,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는 필요경비를 60%. 이것도 우리 교재를 자꾸 이제 이런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이 교재를 자꾸 열어보셔야 되는데 127페이지를 보시면 127페이지 기타소득표에 줄거진 거에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상금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택입주 지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경비 쪽을 보면은 수익금액의 80%와 실제 필요경비 중에서 맥시멈 큰 거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이게 80%다 이겁니다. 지체상금. 그 다음에 원작자의 원고료가 60%라는 얘기는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원작자의 원고료 그 주택입주 지체상금 바로 밑에 줄에 점이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점 원작자의 원고료. 거기 오른쪽에 필요경비 보면은 총수익금액 곱하기 60% 또는 실제 필요경비 중에서 큰 값을 적용한다. 네, 이 문제에서는 실제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자 했으니까 60%를 적용해 가지고 3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수익금액 350에서 110만 원이 필요경비니까 빼주면 240이다. 이런 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자, 다음 27번. 다음 자리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도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총수익 금액에서 역시 필요경비를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은행의 예금이자는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금융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주식의 양도소득은 이거는 우리 종합소득에 해당이 안 되죠. 종합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이 유족연금은 우리가 비과세잖아요. 비과세는 종합소득 금액에 총수익 금액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인데 이거 필요경비를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하는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았으면 0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보니까 이 은행의 이자가 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빼면 종합소득 금액은 맨 마지막에 있는 유실물 습득에 의한 보상금 이것만 해당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겠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그 이자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되고요. 유족연금 비과세였고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아니에요. 분류과세예요. 분류과세. 아시겠죠? 그래서 6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자, 다음은 종합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에 관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소득세에 따라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하고 신용카드는 중복 적용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월세 신용카드 납부한 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납부하는 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원 수강료는 해당이 됩니다. 학원 수강료는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이 되죠.
상품권 구입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죠. 1번 보험료 공제 중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한도 없이 한도 있습니다. 한도가 각각 장애인 보장성 보험과 일반 보장성 보험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2번은 1번이 틀렸네요. 한도 없다고 한 것이 틀렸어요.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소득자 본인의 저축성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 대상이다. 틀렸네요. 왜냐하면 보험료는 전부 보장성만 되죠. 보장성.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2, 3, 4.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 세액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근로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네, 별도 신청이 없으면 표준세액 공제라는 걸 해주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세액공제를 별도로 보험료, 의료비 또는 교육비 이런 그 증빙을 제출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세액공제 해주고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12만 원 해준다고 그랬죠. 다음 2번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정당 등의 본인 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에만 적용된다. 맞았죠. 다음 3번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전부에 다 해당이 돼요. 이자소득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만 된다는 말인데 3번은 틀렸죠.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다 해줍니다. 사업소득 외에도. 다음은 5번 볼게요. 다음 중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자, 세액공제 여러분 아시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런 거. 1번 종합소득에 근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왜 근로소득이 포함돼야 세액공제 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받을 수 없는 경우는 2번이네요. 5번에 2번. 근데 3번 종합소득 금액에 배당 가산액이 포함된 경우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이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해당이 안 된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 공제의 추가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소득공제에서 추가 공제라는 건 우리가 70세 이상 또 장애인 이런 것들이죠. 1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 공제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 있습니다.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간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미만이면 부녀자 세액공제 추가 공제 있습니다. 부녀자 인적공제 추가 공제 있습니다. 4번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라고 해서 추가 공제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입니다. 다음 7번 근로소득자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수도요금 냈다 안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했다 안됩니다. 병원비는 됩니다. 신용카드로 병원비 지급한 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넣어줍니다. 대학교 입학금 학교 수업료는 안됩니다. 다음 8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 중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직계비속이 해당 과세기간 중 20세가 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0세가 됐으니까 20세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틀렸고 2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죠. 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고 다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3번은 맞았네요. 가능하다 그랬죠. 4번 거주자 갑의 배우자가 양도소득 금액만 150만원 있는 경우 갑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왜 그러죠? 100만원을 넘었잖아요. 100만원을 넘었죠. 그러니까 안된다. 다음은 9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있습니다. 다음 2번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형제자매 거는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2번도 맞았어요. 그 다음에 3번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4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다. 우리 근로소득 공개해줍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거. 4번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주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틀렸네요.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 없는 게 아니라 관계 있죠.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자, 1번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출한, 그렇죠. 부양가족 중, 예, 의료비는 부양가족이면 다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보험료는 안 됩니다. 보험료는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만 됩니다. 예, 맞았네요. 1번은. 다음 2번. 초, 중, 고등학생의 교육비는 한 명당 3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맞았습니다.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1억 원인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의료비는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져요. 부양가족의 대상만 되면 다 해줍니다. 다음 4번. 배우자의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이하 금액은 기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 공제를 한다. 아니네요. 왜냐하면은 예, 본인만 해줍니다. 정치자금은 본인만.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예, 소득세 이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러분 15문제 중에 소득세 이론은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TH 2급은 이론이 재무회계 9문제, 재무회계, 있어봐. 그 다음에, 부가세, 예, 부가가치세 문제, 그 다음에 소득세 이론 문제, 이렇게 문제가 나올 텐데요. 이게 4문제 나오니까, 5문제인가? 예, 5문제, 3문제. 그러면은 7문제? 재무회계가? 뭐 이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아니면 예, 나중에 이제 보면 4문제, 3문제면 7문제니까 이게 8문제 이렇게 나오거나 예, 이런 비슷한 비율로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전 이론 문제를 다 풀어봤네요.